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해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혼돈의 상황에 놓인 중동 지역에서 한국산 무기가 구세주로 등극했다는 소식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갈수록 고조되면서 UAE, 사우디 등 중동 핵심 국가들이 연이어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하고 있다는데요. 기회의 땅 중동에서 한국산 무기를 향한 러브콜이 얼마나 뜨거운지 국내 방산 업체들이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살얼음판을 걷고 있던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최근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를 집중 공습하면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도를 넘은 위협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라파 지역은 가자지구 최남단이면서 이집트 접경지로 북부에서 떠밀려온 피난민이 대거 몰린 곳이라 민간인 대량 학살의 위험이 고조되며 국제사회의 우려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230만 명 정도인 가자지구 인구 가운데 절반 이상인 140만 명가량이 이곳으로 피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나 라파는 이스라엘의 봉쇄와 폭격을 피해 가자지구로 구호물자가 들어가는 사실상 유일한 통로로 이곳이 막히면 이제 이집트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하마스는 집단 학살 전쟁이며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겨냥한 이스라엘을 강제 이주 시도라고 비판했지만 이스라엘은 미국 등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쟁에 지라는 거냐며 물러설 의향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렇듯 국제정세가 대격변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동 지역에서 한국산 무기를 대거 원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또 한 번의 잭팟이 터질 거라는 기대감가 나오고 있다는데요. 특히나 그동안 수출 실적이 없었던 품목이 재조명되면서 한국 방산 분야의 새로운 수출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사우디 다음으로 희소식이 들릴 가능성이 큰 국가로는 UAE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전력화 이후 수출 소식이 없었던 수리온이 UAE와의 수출 협상이 최종 임박하면서 대박을 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현재 KAI는 수리온 UAE 수출을 노리고 있는 중으로 이번에 UAE와 수출 협상이 타결되면 국산 헬기가 수출되는 최초의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수리온은 국내에서 군용뿐만 아니라 경찰해경 소방사님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헬기로 꼽힙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KAI는 UAE와 수리온 파상형 수출을 논의 중이며 관련 논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에 UAE 측의 요청으로 속도를 내게 된 국산 헬기 수출 협상은 작년 12월 비공개 회의를 기점으로 구매 모델, 수량,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구체화됐습니다. 현재 UAE가 원하는 모델은 해상작전에 특화된 기종으로 우리 해병대가 도입하는 상륙기동 헬기와 비슷한 스펙을 탑재할 거라는 후문입니다. UAE가 도입하려는 헬기 규모는 두 자릿수로 알려졌으며 헬기의 적 고속정 제압을 위한 무장 통합을 원하고 있어 공대공 미사일 1000검의 패키지 수출도 기대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동 정세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불안정해지면서 무기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수리온은 수출은 별다른 이변이 없다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앞서 2022년에도 한국은 UAE와 4조 원 규모의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이 사업 계약서에 최종 서명하는 등 방산 수출 역사상 단일 품목으로는 최대 규모로 수출하는 쾌거를 이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UAE를 시작으로 다른 중동 국가인 사우디에서도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천궁이를 연이어 도입하게 됐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우리 국방부는 작년 11월 LIG넥스원과 사우디 국방부가 체결한 천궁 2열개 포대 수출 계약을 공개했습니다. 사우디가 도입하기로 한 천궁이는 적의 공중 공격으로부터 국가 주요 시설을 지키는 한국형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로 노후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호크를 대체하기 위해 2012년부터 ADD 주도로 개발돼 LIG넥스원이 제작했습니다. 천궁이는 탄도탄과 항공기 등 공중 위협에 동시 대응하기 위해 개발됐으며 2017년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아 2018년부터 양산됐습니다. 탄도탄 요격을 위한 교전 통제 기술, 다기능 레이더의 추적 기술, 다표적 동시 교전을 위한 정밀 탐색기 등이 적용돼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응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에 또 유도탄이 빠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전방 날개 조종형 형상 설계 및 제어 기술과 연속 추력형 측추력 등 최신 기술이 적용된 게 특징입니다. 최대 사거리는 40km로
고도 40km 이하로 접근하는 적 항공기와 미사일 요격에 쓰며 한 개 발사대에서 유도탄 최대 8기를 탑재해 연속 발사할 수 있고 항공기 위협에 360도 전 방향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뿐 아니라 천궁이는 다수의 시험 발사에서 100% 명중률을 기록한 바 있으며 특히 시험 발사 당시 공중에서 2차로 점화한 뒤 마 4.5 속도로 날아가 약 40km 떨어진 표적을 정확히 명중해 요격 능력을 과시하며 전 세계 방산업계를 발칵 뒤집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사우디에 수출하는 천궁이의 규모는 32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2,500억 원에 이르며 앞서 UAE에 이은 두 번째 수출입니다. 최근 내 방산업계가 중동을 전략 시장을 꼽고 공략의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중동 지역에서 한국 방산이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가운데 특히나 앞서 사우디가 한국형 전투기 KF-21과 더불어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의사를 우리 측에 먼저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문을 두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우리 국방부와 사우디 국방부와 있었던 회담에서 KF-21 설계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전투기의 공동개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차세대 전투기는 기존에 우리 군이 계획 중이던 5세대 전투기를 뛰어넘은 6세대 전투기로 이 자리에서 사우디 측은 6세대 전투기 개발에 관심이 있다며 우리에게 관련 계획에 대해 물어봤다고 합니다. 5세대 전투기가 레이더 반사 면적을 극도로 줄인 스텔스 성능이 주요 특징이라면 6세대는 AI 기술을 활용한 유무인 복합체계 MUMT를 특징으로 하는데요. 전투기 제조사인 KAI에 따르면 KF-21의 블록 3 개발 프로그램은 2029년쯤 시작돼 2033년에 완성될 전망입니다. 앞서 천궁이가 사우디로 수출된 데 이어 전투기, 잠수함 등 다른 무기체계까지 한국과 협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KF-21 블록 3의 기술 협력 가능성도 상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사우디와 KF-21 관련 협력을 진행한다면 우리의 경우 사우디 무기 시장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고 사우디는 무기 국산화 비율을 높일 수 있어 서로 윈윈이라는 평가입니다. 이렇듯 최근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사우디와의 방산 협력이 해군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어 또다시 오일머니 잭팟을 터뜨릴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사우디가 충남급 호위함과 잠수함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는데 사우디 현지에 조선소까지 설립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엄청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HD 현대중공업은 앞서 4일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열린 사우디 국제방산전시회 WDS에 참가해 최신의 호위함인 충남함을 비롯해 훈련함, 잠수함 등 최첨단 함정을 소개했습니다. 충남함은 국내 기술로 개발한 최첨단 복합 센서 마스트와 사면, 고정형 다기능 위상배 열레이더를 탑재한 한국 해군의 최신 전투함으로 당시 HD 현대중공업이 사우디 측의 군함 패키지를 제안해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현재 사우디는 미국과 불편한 관계가 형성되면서 독자적으로 해군력을 강화하기 위해 나서고 있는데 우리 조선사와 니즈가 맞아 러브콜을 보내온 겁니다. 실제로 한국은 사우디 해군이 원하고 있는 해군 함정 패키지와 함께 현지 해군 조선소 건립과 기술 지원과 같은 대규모 협력 사업을 진행할 기술력과 여력이 충분한 상황인데요. HD 현대중공업은 이번 전시회에서 사우디 국영 석유업체인 아람코와 국영 조선사와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는 등 현지 조선소 건설에 합의하며 첫 발을 뗐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우디 현지 조선소에서는 HD 현대중공업이 로열티를 받고 제공한 기술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군함과 선박들이 건조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듯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사우디가 우리 조선소로부터 신형 호위함과 잠수함을 구매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말고도 다른 국내 방산 기업들도 앞서 사우디에서 열린 2024 WDS에 앞다퉈 참가하며 최첨단 방산 제품을 뽐내며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자리를 통해 우리 방산 기업들은 사우디를 비롯해 중동 방산 시장에 한국산 무기를 확실히 각인시켰다는데요. 때문에 국내 방산 무기가 사우디에 추가 도입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벌써부터 다음 수출 대상 후보로 흑표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번 2024 WDS 전시회에서는 사우디 수출용 흑표가 공개되는 등 국산 엔진을 최초로 장착한 K9 자주포를 중동에 첫 선을 보이며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K9의 경우 그동안 중동 지역에서 도입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제 파워팩 탑재로 수출이 번번이 무산됐지만 이제는 이러한 장애물이 완전히 사라진 만큼 마음 놓고 수출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나 최근 미국과 사이가 틀어진 사우디에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라는 복병이 생기면서 불똥이 언제 튈지 모르는 위기 상황에 대처할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우수한 공격력과 방어력이 강력한 전차가 시급한 상황으로 이러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건 단연 한국산 무기밖에 없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사우디에서도 한국이 우수한 무기체계 제조 역량을 보유했고 해외 시장에서 활발하게 수출 레퍼런스와 거점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내 방산업계 역시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사우디를 비롯해 중동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조만간 좋은 소식들이 들려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중동 지역에 커지고 있는 만큼 한국 방산은 우수한 무기체계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올해 역시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은 주변에 위치한 강대국들과 지정학적인 위험 요소로 인해 국방력 증가에 반세기 이상을 투자하며 자주 국방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한반도에 영향력을 주고 있는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의 존재로 군사적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오히려 이런 긴장감은 한국을 세계에서 인정받는 군사 강국으로 만들었고 그 결과 한국과 대치관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 국방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배경엔 단순한 군사능력 확보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개발로 이룩한 세계 10위권 경제력과 우리 국민들의 애국심과 시민의식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한국의 국가적 위상이 예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것을 느끼는 큰 이유 중 하나는 기본적으로 군사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방위산업 분야는 저렴하고 실용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단 한 번의 실전을 위해 사용되는 장비이기에 실전성을 비롯한 활용 능력이 검증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검증된 선진국들의 방산 장비를 구매하는 이유는 이런 실전성과 위력이 어느 정도 검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잘 팔리는 장비는 미국산 전투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들을 상대로 무기 장사를 한다는 비판도 나오긴 하지만 미국산 전투기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마땅한 선택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 러시아 또는 유럽의 전투기가 대체제이지만 중국제 전투기는 말할 것도 없고 러시아제 전투기는 중국보다 낫긴 하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현장에서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면서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제 방산 장비의 스펙이 실제보다 상당히 과장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럽의 방산 장비는 성능에 비해 가격도 비싸고 기존 무기 체계와 호환성도 떨어지면서 지속적인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가는 정비성마저 크게 뒤처져 있습니다. 따라서 하이테크 첨단 산업의 집약체라 불리는 전투기는 자체 개발이 어려워 대부분의 국가들이 검증된 미국산 전투기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한 실전 능력과 정비와 무장이 용이한 데다 다른 무기 체계와 호환도 잘 되기에 유일한 선택지가 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F-16 전투기는 전 세계적으로 5,000대 넘게 판매되었고 F-35 역시 현재 생산 대수는 700대가량이며 판매가 예정된 계약 물량은 1,000대를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제방산 시장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전투기 시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산을 대체할 방산장 비구 중에서도 최첨단 하이테크 기술력이 필요한 전투기 분야에서 무시할 수 없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방산 장비는 K-2흑표 전차와 K-구자주포부터 각종 대공방어 미사일까지 명성이 자자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격적으로도 가장 비싸고 필요한 기술력의 수준 자체가 다른 전투기 분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가 한창이던 며칠 전 이집트로부터 FA-50 경공격기 도입에 관한 본계약이 체결되어 빠른 시일 내로 100대가량의 FA-50이 이집트로 납품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집트의 계약 주체는 아랍산업화기구 AOI이며 아랍산업화기구 AOI는 1970년대 이집트와 사우디아랍에미리트 UAE와 카타르 이렇게 4개국이 모여 방위산업의 공동개발을 감독하기 위해 설립한 군사조직이며 군사장비를 생산하는 12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운영상의 이유로 이집트에서 100%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시초는 아랍 국가들이 연합하여 군사력 증강을 위한 단체로 현재도 이들 아랍 국가들은 방위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랍 국가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방위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는 이집트가 한국에 FA-50 경공격기를 도입하게 되자 AOI와 관련되었던 국가들 중심으로 FA-50을 눈독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AOI의 구성국인 사우디, 카타르, UAE의 주력 전투기들은 구형의 F-15와 F-16으로 대부분 80년대에 도입된 4세대 미국산 전투기입니다. 특히 지난 수십 년간 미국과 사이가 좋았던 중동 국가들이었지만 최근 들어 석유 감산 문제와 사우디가 주축인 석유 수출기구 OPEC 국가들이 같은 산유국인 러시아와 정책 방향을 같이 하면서 미국과의 갈등이 조금씩 커지게 되었고, 그 결과 미국의 바이든 정부에선 카아랍에미리트 UAE에게 F-35 스텔스 전투기 판매를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고, 터키는 F-35 프로그램에서 퇴출시켰습니다. 또한 사우디와 카타르 정부는 미국 정부에게 F-35 스텔스 전투기 판매를 요청했지만 미국과 긴밀한 관계에 있으면서 중동 국가들과 군사적 긴장감을 유지 중인 이스라엘의 반대로 F-35 도입이 완전히 무산되었습니다. 이렇게 공군력이 비어버린 중동 국가들은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유럽의 전투기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전투기들은 부족한 무장 능력과 작전 반경 등 많은 단점들이 있었고, 유로파이터 개발 국가인 영국, 독일, 이탈리아 3국은 모두 주력 전투기로 미국산 F-35를 도입하는 결정을 내리는 등 개발국마저 사용하지 않는 전투기를 도입하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적처럼 한국의 FA-50이 등장했는데요. 미국의 F-16과 많은 부품을 공유하는 FA-50은 그 자체로도 4세대 전투기의 성능을 내지만 이번에 미국이 FA-50에 탑재될 4.5세대 레이더인 AN/APG-83AESA 레이더의 수출을 승인했습니다. AN/APG-83AESA 레이더는 이번에 중동 국가들이 도입한 4.5세대 유럽산 전투기와 동일한 4.5세대 F-16 바이퍼 전투기에 도일 탑재되는 레이더입니다. 여기에 암람 미사일 탑재까지 결정되면서 한국의 FA-50 경공격기는 훈련기 역할도 충분히 수행하면서 동시에 4.5세대 수준의 전투 능력을 확보한 작은 괴물로 진화했습니다. 이미 FA-50에 탑재한 AESA 레이더만으로 중국, 러시아 등 경쟁 기종과 비교할 수 없는 탐지거리와 목표 추적 능력을 확보했고, 여기에 스나이퍼 타겟팅 능력까지 갖추면서 저렴한 4.5세대 가성비 전투기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FA-50은 압도적인 성능을 내기도 하지만 국제 표준격인 미국산 F 시리즈 전투기의 훈련기 역할도 수행해 세계 최고의 파일럿을 양성하는 데 필수적인 기체입니다. 사우디, 카타르, UAE를 비롯한 중동 대부분 국가들은 F-35 스텔스 전투기의 도입을 원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도입이 무산되었는데요. 한국의 FA-50을 도입하면 이제 곧 상용화를 앞둔 한국에 준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KF-21마저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범서방 진영에서 구매가 가능한 스텔스 전투기는 F-35가 유일하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구매할 수 없는 국가들이 매우 많기에 한국의 KF-21이 이들의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성공적으로 개발 중인 KF-21은 기본이 4.5세대 전투기이지만 차후 업그레이드를 통해 스텔스 성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가 될 것이며 뛰어난 무기 호환성과 정비의 용이성으로 유지비 절감에 탁월할 것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투기는 도입단가 못지않게 시간당 유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최신鋭인 F-35 스텔스 전투기는 1시간당 유지비가 4,800만 원 가까이 들어가고 4.5세대 F-16 바이퍼는 2,500만 원 수준입니다. 중동 국가들이 미국산 전투기를 사지 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구매한 유로파이터의 경우는 1시간당 유지비가 무려 1억 3천만 원입니다. 실제로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개발한 영국은 유로파이터의 유지비용이 너무 비싸 성능이 더욱 뛰어나면서 가격도 저렴한 데다 유지비는 3분의 1 수준인 F-35를 더욱 많이 구매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4.5세대 유로파이터와 사실상 동급의 스펙을 갖춘 한국의 FA-50은 1시간당 유지비가 무려 460만 원 수준입니다. 1억 3천만 원의 유지비를 자랑하는 유럽 전투기의 30분의 1 수준입니다. 즉 같은 4.5세대 전투기를 운용하는데 유럽 전투기가 1시간 동안 작전을 수행할 돈으로 한국산 FA-50은 30시간 동안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성능을 가진 전투기를 이렇게 저렴한 수준으로 판매 가능한 곳은 지구 역사상 대한민국이 유일무이합니다.
전투기는 다른 군사장비와는 다르게 생산국가의 과학기술력이 총동원된 최첨단 장비이기에 역사적으로 군사강국들이 독점적으로 판매해왔습니다. 미국, 러시아 등이 전 세계 전투기 시장을 양분하고 있었고 중국, 유럽 등 나머지 국가들이 전투기 시장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핵보유는 물론이고 유엔 상임이사국에 포함된 강대국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핵보유도 아니고 상임이사국도 아니지만 오로지 기술력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전투기 시장을 잠식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한국이 전차와 자주포 그리고 대공미사일 등 다양한 방산장비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아왔지만 초음속 전투기 분야는 이런 전통적인 방산장비와는 차원이 다른 하이테크 산업이기에 이곳에서 세계 시장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군사강국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럽과 아시아 중동을 시작으로 FA-50의 판매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FA-50 도입국들은 KF-21에도 자연스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5세대의 압도적인 성능의 합리적인 가격과 유지비, 그리고 대부분의 무기체계와 호환되는 무한한 확장성까지 정치적인 이유로 미국산 전투기를 구매할 수 없는 국가들에게 최고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한국이 자력으로 고객층을 늘려갈수록 인도네시아와 협력의 필요성은 점점 더 낮아져 갑니다. 인도네시아 측이 납부하기로 한 개발 분담금은 한국의 경제 규모나 방산 수출 규모로 미루어 볼 때 상당히 적은 금액에 속합니다. 인리 측이 2조 원에 가까운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한국은 올해 아이방산 수출로만 30조 원에 가까운 성과를 내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적이 올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국가들과 새로운 수출 계약을 앞두고 있어 내년에도 많은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 공군의 고등전술훈련기 사업에서도 한국의 FA-50이 유력한 후보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적게는 300대에서 많게는 400대가량의 물량이 예정된 훈련기 사업에 한국이 유력한 이유가 있는데요. FA-50 기체 자체가 F 시리즈 전투기를 만드는 미국의 방산기업 로키드 마틴과 협력하여 제작한 기체이며 미국이 이번에 FA-50에 4.5세대용 미국산 AESA 레이더와 암람 미사일 탑재를 허용한 만큼 FA-50이 유일무이한 후보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이번 미국 도입이 현실화되면 한국의 전투기 판매 1,000대 목표도 현실화되며 미국에 판매했다는 상징성으로 FA-50 도입을 망설이던 다른 국가들 역시 주문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최근 이집트의 FA-50 도입으로 이와 관련된 아랍산업화기구 국가들 역시 작년에 대규모 수출을 달성한 한국 방산 업체들의 수주 잔고가 올해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한바구음을 짓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 현대로템, LI진엑스원 등 방산 업체들의 이익률이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한 건데 특히나 이들은 올해 남은 기간에도 높은 수익을 낼 것으로 보여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여러 방산 업체들 중에 수주 잔고가 가장 많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폴란드로의 FA-50 공급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하반기부터 실적이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실제로 KAI에서 자주 언급했던 FA-50 비롯해 국산 항공기 1,000대를 수출하겠다는 목표가 현실로 성금 다가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FA-50에 적용 가능한 국산 AESA 레이더가 나오면서 엄청난 화제가 됐는데 여기에다 추가로 국산 공대공 미사일 개발 정황도 나오면서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국 전투기들의 수출이 대폭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한국이 공개한 비장의 무기가 어떤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위풍당당하게 대한민국 영공을 날아오르기까지 그간 얼마나 수많은 과정을 거쳤는지 KF-21 비행 스토리 영상을 통해 방금 확인하셨는데요. 이렇게 순조름다 못해 조기 양산을 결정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KF-21 사업은 전투기를 처음 만든 나라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전투기 생산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릅니다. 그러니 폴란드가 KF-21 사업 참여에 적극적으로 구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 폴란드는 인도네시아가 연체하고 있는 8천억 원에 달하는 KF-21 개발 분담금을 대신 내겠다며 KF-21 개발에 참여하고 싶다고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요청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서 KF-21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국산 AESA 레이더를 달고서도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었는데요.
지난 3월 경남 사천 비행장에서 있었던 AESA 레이더를 탑재한 KF-21 CJ-3호기의 시험 비행은 84분 동안 진행됐는데 요구 성능과 개발 목표를 모두 충족하며 성공적으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최신형 전투기에 탑재되는 AESA 레이더는 직접 회로가 적용된 반도체 송수신 모듈을 활용해 신호의 진폭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표적을 탐지하기에 전투기의 눈, 전투기의 두뇌로 불립니다. 당초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F-35를 도입하면서 절충교역으로 AESA 레이더 기술을 이전받으려 했지만 미국의 거부로 무산됐고 이로 인해 한국형 전투기 사업 자체가 차질을 빚을 거란 비관적 전망까지 나왔는데요. 하지만 국내 자체 개발을 결정한 뒤 대한민국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데 이어 KF-21 시제기의 탑재에 시험평가까지 진행하는 단계까지 올라오는 등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된 국산 AESA 레이더는 공대공 모드 25개 시험 항목에 대해 총 18회 비행시험을 수행한 결과 요구 성능과 개발 목표를 모두 충족하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2026년 2월까지 90회의 비행시험을 등해 작전 운용 성능의 충족성, 군 운용 적합성, 전력화 지원 요소 실용성 등 충족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산 AESA 레이더 개발로 국산화 비율을 더 높여 한국산 전투기 수수를 확대하는 일만 남았는데요. 실제로 이달 2일 LIGNX1은 2023 공군 민군협력 전시회에 참가해 FA-50 AESA 레이더 시제품을 선보이며 KF-21에 이어 FA-50에도 국산 AESA 레이더가 장착될 거란 걸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LIGNX1이 공개한 FA-50 AESA 레이더는 국내 최초로 공랭식을 적용한 전투기용 AESA 레이더로 공지의 목표에 대응하는 다수의 운용 모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ESA 레이더는 차세대 전투기에선 필수로 탑재되는 핵심 센서로 일반적으로 AESA 레이더를 장착한 전투기는 MSA 레이더를 적용한 전투기보다 34배의 전투력을 보유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투기용 AESA 레이더는 미국 등 소수의 해외 선진 방산 업체만 독점하면서 세계 시장을 대부분 점유하는 등 진입 장벽이 높은 걸로 유명한데 한국이 불가능한 일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이유로 KF-21에 이어 FA-50에도 국산 AESA 레이더가 장착된다면 우리 군의 전력 증강은 물론 한국 방산의 수출 경쟁력이 지금보다 더 넘사벽 수준으로 뛰어올라 한국산 전투기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현재 FA-50 AESA 레이더의 개발 완료라는 최종 목표를 위해서는 지상 통합시험 및 테스트 항공기 FA-50 탑재 비행시험 등의 검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현재 방산 전문가들은 KF-21과 마찬가지로 FA-50의 국산 AESA 레이더 장착과 관련해 일련의 과정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등합이 어렵지 않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실제로 KAI 고정익 체계팀 곽재진 수석 연구원은 이미 KF-21에 국산 AESA 레이더가 장착됐기 때문에 FA-50에 국산 AESA 레이더를 장착하는데 기술적인 어려움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다만 항공기에 AESA 레이더와 같은 주요 장비를 장착하려면 단순하게 붙이는 것 이상으로 개발 일정이나 비용 등 많은 고려 사항이 있다며 당장 FA-50 수출기에 국산 AESA 레이더가 적용되진 않겠지만 업그레이드 계획이 있다면 기술적으로는 언제든지 장착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국산 AESA 레이더 개발을 축하합니다. 타겟팅 포드와 AESA 레이더 장착이면 FA-50은 넘사벽 전투기다. 정말 자랑스럽다. 진정한 한국판 로키드 마틴이다. 말레이시아 방산전에 KAI와 LIGNX1이 함께 간다고 하던데 아무래도 AESA 레이더를 완성한 것 같다. LIGNX1도 무시무시하다. 그냥 조용히 만들고 파는 회사 같다. 호재가 넘쳐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군사 전문가 역시 앞으로 남은 테스트들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FA-50의 진정한 국산화 달성을 이뤄낼 것이라고 입을 모았는데요. F-16을 비롯해 기존의 4세대 전투기들이 AESA 레이더로 바꾸고 업그레이드하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F-16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FA-50 또한 기계식 레이더에서 AESA 레이더를 탑재하는 게 순리라는 겁니다. 때문에 향후 우리 공군에 배치될 FA-50 60대도 이번에 LIGNX1에서 만든 국산 AESA 레이더가 탑재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재 방산업계에서는 FA50의 말레이시아 수술건부터 AESA 레이더를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전망하고 있다는데요. 현재는 보안상 자세한 사항을 언급하지 못하겠지만 오는 10월 열리는 아덱스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방산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기존 FA50에는 이스라엘제 기계식 레이더가 탑재돼 우리가 손 쓸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었지만 우리가 개발한 AESA 레이더가 탑재되면 성능 확보는 물론 전투력이 향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잘 개발돼 FA50에 달렸으면 좋겠다. LIG가 개발한 AESA 레이더가 상용화되는 시점이면 국산 미사일도 개발될 거라 예상한다. FA50에 AESA 레이더를 달면 F-16에 버금가는 성능이 나올 것 같다. 그 어렵다는 AESA 레이더 개발을 성공했다니 큰 박수를 보내야 한다. 모든 무기는 국산화시켜야 된다. 국방은 그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 전투기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미국의 갑질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AESA 레이더 국산화와 더불어 현재 전투기에 탑재되고 있는 다른 국가의 무장을 대체할 무기 개발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결국 레이더 소프트웨어 무장 모두 있어야 우리나라에서도 성능을 100% 발휘해 제대로 쓸 수 있고 더군다나 해외에 판매할 때도 아무런 걸림돌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면 다른 국가 전투체계 사용으로 인해 수출이 막힐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런 이유로 최근 국내에서도 독자적인 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한국도 천궁, 해궁 미사일 사업을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미사일 개발력이 이미 확보돼 있는 상태인데요. 실제로 현재 FA50 폴란드 수출형에는 팬텀 스트라이크 AESA 레이더, AIM-9X 사이드와인더 AIM-120 암람이 적용돼 이를 위한 동합 작업이 조만간 시작될 계획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또 KF-21에도 2028년까지 천룡 공대지 미사일이 등합될 계획으로 여기에 더해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 개발 사업도 조만간 시작될 거란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현재 5세대급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에 적용할 수 있는 한국형 램제트 미사일 등 다양한 신기술도 개발되고 있는 중이라 추후 한국형 모델은 5.5세대급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도 2017년 아덱스 전시회 때 공대공 유도탄용 IIR 유도장치 시제품을 공개하는 등 국산 미사일 기술을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AESA 레이더 개발에 이어 한국형 공대공 개발까지 진행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우려 사항들을 모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단거리에서 사이드와 인더를 따라잡고 최대한 빨리 암급도 개발을 해야 우리 전투기들의 수출이 쉬워질 듯 보입니다. 한국산 전투기가 완전한 국산화라는 원대한 꿈의 목표로 향해 가고 있는데요. 한국방산의 또 다른 효자 품목으로 국산 전투기가 이름을 드높일 준비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의 뒤통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최근 대만이 한국을 향해 너무나도 충격적인 발표를 하며 도발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인 나머지 해외 주요 외신들은 대만, 한국과 전쟁 선포라는 충격적인 제목의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과연 대만이 이번에 한국에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 충격적인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는지, 한국이 대만에 어떤 시원한 복수를 해주었는지, 대만 총동부터 시작해 대만 언론들이 18년 만에 대만이 한국을 짓밟고 올라갔다라며 대대적으로 과시했습니다. 1일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대만 경제부 통계처는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지난해 대만의 1인당 GDP는 32,811달러, 약 4,400만 원로 한국의 32,237달러보다 많았다며 대만의 1인당 GDP가 한국을 앞선 것은 2004년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만 통계처는 대만과 한국은 인구도 비슷하고 산업구조도 비슷하다. 그런데 대만의 반도체 산업이 한국의 반도체를 압도적으로 앞질렀다. 대만은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3.2%씩 성장했는데 한국은 고작 2.6%였다라고 과시했습니다. 대만이 TSMC를 중심으로 고속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굳이 이렇게 한국을 깎아내리며 비교할 필요는 없죠. 너무나 어이가 없는데요. 자,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국과 미국의 1인자가 대통령이라면 베트남에는 국가주석, 대만에는 총통이 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와 같은 대만의 총통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7개월 뒤인 2024년 1월에 대만의 총통 선거가 열리는데요. 쿼타이밍 폭스콘 창업자가 대만의 트럼프라 불리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의 발언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애플 제품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유명한 폭스콘. 과거 타이밍 대만 폭스콘 창업자는 국민당으로 대만 총통 출마를 선언한 뒤 대만에 짓고 있는 TSMC 신축 공장에 전력이 부족하다며 한국이 대만에 소형 원자력 발전소를 짓도록 하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소형 원자력 발전소는 한국이 압도적인 세계 1위입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개발했고 아직도 기술력 측면에서 압도적인 세계 1위입니다. 한국의 기술력 없이는 절대 지을 수 없는데요. 과거 타이밍 폭스콘 회장은 한국의 한마디 상의도 없이 강제로 한국이 대만에 소형 원자로를 짓도록 하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과거 창업자는 대만 기업계 인사 800명이 참석한 행사에서 세계 최대 파운드리 반도체 수탁 생산 기업 대만 TSMC의 가오슝 공장 건설과 관련한 세간의 의구심이 증폭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반도체 주문 부족의 문제가 아닌 전력 부족일까 두렵다고 말하며 원전은 오르며 돈을 벌 수 있는 업종이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대만에 소형 원자로를 짓도록 만들 것이라 확신했는데요. 소형 원자로는 300MW 이하의 원자로를 말합니다. 증기 발생기, 냉각제 펌프, 가압기 등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했습니다. 대형 원전 주기기와 경납 건물에 비해 100분의 1 수준으로 작습니다. 모듈 형태 제작으로 이송과 건설이 가능, 건설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소형이라 발전 목적에 따라 도심, 외곽, 선박 등 다양한 지역에 건설할 수 있는 것도 강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요 기기들을 일체화해 대형의 우려 가능성을 제거하며 안전성도 갖췄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97년부터 소형 일체형 원자로 스마트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2012년 세계 최초로 표준 설계 인가를 획득하며 전 세계로부터 부러움과 극찬을 받았습니다. 세계에서 그 누구보다 심지어 미국과 유럽보다 먼저 소형 원전이라는 꿈의 기술을 현실화한 것입니다. 최근 한국의 삼성중공업과 한수원은 심지어 이 소형 원전을 바다 위에 만드는 말도 안 되는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차세대 원전 사업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과 덴마크가 더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를 위해 상호 발전하는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도록 앞장설 것이라 전했고, 정진택 삼성중공업 사장은 부유식 원자력 발전 설비는 기후변화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 가능한 무탄소 에너지 솔루션이라며 부유식 수소, 암모니아 플랜트로 확장 가능한 차세대 기술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고의 안전성으로 극찬받고 있는 소형 원전을 바다 위에 짓는다면 이보다 더 안전할 순 없겠죠. 그런데 과거 타이밍 폭스콘 창업자는 자신이 내년 1월에 있을 총통 선거에서 총통으로 당선되면 TSMC 신공장이 필요한 전력을 한국이 대만에 소형 원전을 짓게 만들어 해결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렇게 한국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인데도 총통 선거 광고에서 한국을 깎아내리고 도발하며 충격적인 혐한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대만의 IT 전문지 디지타임스 DIGITIMES가 삼성전자의 EUV 공정이 수율 저하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문제를 삼아 논란이 됐습니다. 신문은 작심한 듯 20일과 23일 연이어 이를 보도하며 삼성을 깎아내렸는데요. 이 배후에는 폭스콘 과거 타이밍 회장이 있던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과거 타이밍 폭스콘 회장은 혐한, 혐삼성으로 유명합니다. 2010년 12월 대만 LCD 업체들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로부터 가격 담합 혐의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요. 여기서 그들은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삼성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홍하이그룹 창업주 과거 타이밍 회장은 삼성전자가 가격 담합의 주요 기업인데도 자진 신고하고 벌금을 물지 않게 됐다고 비난했습니다. 흥하이그룹 과거 타이밍 회장은 2011년에도 대만 국민들이 왜 아직도 한국 제품을 선호하는지 모르겠다며 양수진 사건에서 배운 것이 없는가라며 삼성전자 제품을 사는 대만 국민들을 질타했습니다. 여기서 양수진 사건은 2010년 아시안게임 태권도 49kg급에 출전한 대만 양수진 선수가 예선 1차전에서 실격패를 당해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당시 양수진은 1시간 동안 경기장에서 대성통곡하는 모습이 대만 전역에 생중계되면서 대만 사회가 들끓었습니다. 대만에서 국민적인 스포츠 스타인 양수진이 실격패 소식이 알려지자 대만에서는 양수진의 실격패를 주도한 것이 한국인들이라는 여론이 확산됐습니다. 반한 정서는 상품, 음식, 연예인 등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에 반감을 표현하는 양상으로 번졌고 급기야는 태극기를 불태우거나 한국 학교의 계란을 투척하는 과격한 행동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어이가 없죠.
세계 태권도연맹 WTF 양진석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뒤꿈치 센서 패치는 분명한 실격 사유다. 양수준을 실격시킨 것은 지난 15일에 열린 대표자 회의에서 합의한 규칙에 따른 것이라며 양수준은 시합 전 장비 검사를 할 때는 패치를 붙이고 있지 않았다. 결국 검사 이후에 의도적으로 속임수를 쓰려고 붙였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만 선수가 의도적으로 이기려 속임수를 썼고 이것이 적발되어 실격패를 당한 것입니다. 세계 태권도연맹 양진석 사무총장이 이를 정확히 지적했는데도 대만은 한국이 대만을 일부러 떨어뜨렸다며 혐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대만의 트럼프라 불리며 대만 총통 선거에 나선 궈타이밍 폭스콘 회장이 내놓은 TV 광고는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공개된 영상은 두 여인이 리듬 체조 대결을 펼치는 모습으로 시작되는데요. 대만과 한국의 경제를 비교하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대로 일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닌 대만 경제의 새로운 상장점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대만이 AIG의 대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국을 넘어설 수 있도록 궈타이밍을 믿으세요. 대만은 반드시 이깁니다. 라고 말이죠. 궈타이밍 회장과 대만이 한국에 얼마나 큰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지 명확하게 느낄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를 본 한국 네티즌들은 갑자기 열폭하는 이유가 뭐냐, 제대로 된 공약 홍보도 안 하는 TV 광고 수준, 자기 나라 대선에 왜 한국을 걸고 넘어지냐. 1992년 한국이 대만과 국교를 단절하고 중국과 수교했을 때부터 대만의 혐한 기류는 심했다. 또 원래 친일 성향이 두드러진 나라였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궈타이밍은 대만은 아시아 4마리 용 중 머리고 한국은 꼴이라는 충격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이 대만에 너무나 시원하게 복수를 해주었습니다. 대만의 소형 원자로를 지금 당장 짓게 만들겠다는 궈타이밍 폭스콘 회장의 발표가 있은 즉시 한국은 캐나다와 소형 원자로 계약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바다 위에 짓는 꿈의 소형 원전도 삼성과 한수원이 대만이 아닌 덴마크와 손을 잡았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발표에 궈타이밍 폭스콘 회장은 현재 대만 내에서도 조롱거리로 전락했습니다. 한국이 TSMC의 부족한 전력을 위해서 대만에 소형 원자로를 짓게 만들겠다고 발표한 지 며칠 만에 한국의 이러한 발표가 나오면서 대만인들 사이에서도 허풍쟁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